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는데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 20부터 있을 또 추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이동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더 확산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연장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 확진에 여러분들 걸리지 않기를 간곡히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아마 추석을 통해서 이제 면회도 오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또 책도 보시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또 이렇게 준비해 가서 새로운 또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2주차 조직 관리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조직 관리의 의의에서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관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통해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그다음에 재정적, 물질적, 정보 자원을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지도 및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진 교수라고 했는데 이 저자는 관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관리자가 조직 또는 어떤 집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물자, 시간, 정보 이런 모든 자원을 운용하는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여기에서는 민진 교수는 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의미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주체는 조직 내의 관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 작업자와는 구분된다는 것이죠. 작업자는 뭐냐면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어떤 것을 조립한다든지 뭐 연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배달하는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작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리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면서 책임을 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보면 최고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일선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 계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자는 어떻게 작업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계층을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 그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조직 관리자라고 이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관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목표는 조직의 유형이나 어떤 형태, 그다음에 사명이나 임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 간에 그 수준이 어떠한 간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이 관리자가 추구해야 할 어떤 기본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능률성과 효과성을 여기서는 포함하는 것을 여기서는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능률성과 그 다음에 효과성 이걸 얘기하는데 자, 능률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투입보다는 산출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으로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보다 산출되는 어떤 산물이나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목표의 달성들을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인데 자, 관리의 효율성이란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달성하거나 그다음에 일정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관리의 대상은 여기는 인력이나 재무, 물자, 정보,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을 관리의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상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 5가지를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조직 형태에 대해 따라서 보면 이 관리 대상은 뒷장에 보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장을 우리가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관리 어떤 기능과 과정은 여기는 기획과 조직과 지휘, 통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관리의 기획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획은 뭐냐? 자, 기획은 조직의 목표를 규정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만들며 조직 내의 어떤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어떤 계획을 이런 어떤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기획이다.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이뤄갈 것이냐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조직이란 뭐냐 하면은 자, 업무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분류하고 분담, 그다음에 보고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휘란 뭐냐? 지휘. 자, 부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행동을 지시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선택하는 활동이 지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통제입니다. 이 통제는 자, 조직의 업적을 감시하고 조직원의 어떤 일탈을 방지하는 활동을 우리가 통제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의 대상 우리가 세 번째 얘기했던 관리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인력과 재무와 물자와 정보 근데 뭐 시간적인 요소가 이제 여기 있는데 뭐 시간적인 요소는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정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2개지만 우리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정부의 이 인력은 누구냐?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 그 다음에 재무는 정부의 어떤 예금이나 예산이나 어떤 세금이 우리가 될 수 있고요. 물자는 정부 청사가 물자가 될 수 있고 정보는 이 행정정보 GMP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기업을 우리가 따라서 보면 기업의 인력은 누가 됩니까?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재무는 이윤과 이런 어떤 주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자는 공장이나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기업이나 영업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관리의 대상에서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군대조직, 병원조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군대 여러분들 뭐 군대와 관련돼 있으니까 군대 조직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군대 조직의 인력은 누굽니까? 자, 군인, 군무원, 그죠? 여기와 관련된 군무원들이죠. 재무는 국방 예산이죠. 그다음에 물자는 무기와 여기는 장비가 될 수 있고 정보는 아군과 적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관리자와 관리 계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조직에서 이 관리자의 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에서 이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우리가 관리자라고 얘기한다. 이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면 이 관리적 업무란 무엇이냐는 것이요. 관리적 업무가 뭐냐? 자, 조직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하는 업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여기는 관리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조직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조직 내부의 어떤 것을 분업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통제 작업을 여기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 관리자는 이런 작용을 하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업하고 그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이뤄갈 것이냐는 분업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어떤 자를 우리가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의 어떤 기술을 보면, 자, 관리자의 기술은 첫 번째 보면 어떤 기능적인 기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문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게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엔지니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건축사라든지 IT 뭐 어떤 그런 전문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중간 관리자나 일선 하급 관리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 기능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대안적 기술인데, 이 대안적 기술은 뭐냐면, 자, 사람들과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개인과 집단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관리자는 조직 내외에서 이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여기에서는 이제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관리자들은. 그래서 조직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직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조직 내외에 이런 50%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꼭 뭐 50% 딱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정도로 어떤 시간을 분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안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개념적 기술이다. 개념적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관리층은 여기에서는 개념적 기술. 그래서 제일 많이 여기서 하죠. 최고 관리층은 이 개념적 기술을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은 여기서 보면은 대안적 기술. 대안적 기술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대안적 기술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일상 관리층 요거를 조정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대안할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일선 관리층은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 기능, 요 기술적 기능이 여기에서는 이제 일선 관리층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기술의 원천으로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교육과 경험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어떤 기술적 원천은 교육과 경험을 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관리자의 기술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기능적인 것은 어떠냐? 일선 관리자,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이 관리자의 어떤 우리가 계층을 우리가 살펴보면 관리자는 어떤 최고 관리층에서부터 우리 좌우계층에까지 여기는 이런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관리층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최고 관리층의 어떤 이제 최고의 어떤 관리 계층은 어떤 최상의 그 관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보면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데는 수상,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정부의 장차관, 그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는 뭐 회장을 비롯한 사장, 부사장, 전무까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사장, 총장, 대학원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 하나 더 포함한다 그러면 정당을 얘기하면 정당은 뭡니까? 총재.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총재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총재나 대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최고 관리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간 관리층을 우리가 보면, 자, 조직의 어떤 기본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이 중간 관리층이 실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실적은 어떤 그런 그 관리층이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층 일을 하기 전에 최고 관리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적인 것을 한번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최고 관리층은 이 관리적 기능은 물론이고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결정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과 대표적 기능을 이런 걸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 관리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관리층은 조직의 어떤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방향을 결정,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 관리층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최고 관리층은 조직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이 점검해서 이런 이 조직을 어떻게 이거를 통일해서 여기에서는
이 그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여러분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긴 최고 관리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관리층은 이 조직의 구성원과 환경을 어떤 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최고 관리자가 제시하는 어떤 최고 관리층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어떤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휘력과 추진력, 그다음에 역사적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관리층이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정책을 어떤 그 통합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어떤 것을 보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삼성에서 뭐 이재용 회장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뭐 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이지만 최고의 어떤 그런 관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최고의 어떤 그런 오너가 어떤 면에서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석방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측에서 보면 우리가 최고 관리층은 이런 어떤 정책을 어떤 말에서는 기본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잖아요. 어떤 그 최고 관리층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옵니까? 곧 국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최고 관리층은 정말 어떤 대안적인 그다음에 어떤 통찰력, 역사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아무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관리자들은 과거의 어떤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과거의 정책이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그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쳇바퀴 돌아가시되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가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최고 관리층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 관리층이 어떤 정책을 여기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중간 관리층이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층은 최고 관리층과 일선 관리층 여기에 중간에 위치한 이런 관리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정책을 이제 각 소관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일치시켜주고 그다음에 일선 관리층에서 업무를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계층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간 관리층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는 국과장,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부처과장, 그다음에 대학교는 처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어떤 면에서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든 어떤 정책들이 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여기서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직업성이 보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계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최고 관리층에 보고가 되면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관리층은 기능을 크게 보면 이게 결정 기능과 실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정 기능은 어떤 것이냐? 자, 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라든지 정책 결정을 조언하고 기능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중간 관리층은 최고 관리층으로부터 이음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소관 담당 분야의 어떤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기획을 결정할 때 전문가로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이러한 역할이 이제 중간 관리층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정책 기능을 해나가는 거다. 그다음에 실시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자 업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업무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통제하는 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관리층은 일선 관리층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업의 어떤 진행 정도,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수시로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간 관리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관리 능력, 그다음에 성실성과 같은 이러한 어떤 자질이 요구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선 관리층과 중간 관리층의 어떤 최고 관리층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의사 전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정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중간 관리층에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일선 관리층입니다. 자, 일선 관리층은 뭐냐면, 자, 대민 고객 활동 이러한 계층이나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대면 활동이나 이 사무나 작업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계층을 우리가 일선 관리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선 관리층은 이 중간 관리층 이상의 어떤 수준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어떤 부분별 개혁, 그래서 그것을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는 작업을 또 판매하거나 또는 대면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하고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일선 관리층이다. 그래서 일선 관리층은 여기에서는 정부에서는 담당이나 계장,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계장, 대리, 반장,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계장, 이것들은 이제 일선 관리층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냐면, 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민 어떤 고객 관계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 일선 관리자의 자질은 그의 능력 개발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으로 이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향상되면 이제 중간 관리층으로서 상향 이동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능력을 여기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작업 계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는 계층, 그래서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뭐 조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층을 우리가 이제 작업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자의 어떤 그런 조직의 의의를 통해 보면, 여기서는 한번 이제 다 이 과목에 이 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여기는 조직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자, 조직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조직의 어떤 산출물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조직 자체의 특성, 여기에는 관리자의 특성, 관리 환경적, 그다음에 관리 상황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자, 조직의 산출물의 특성은 여기에서 보면 이 조직은 산출물이 조직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 조직의 산출물은 어떤, 여기에서는 제조 상품이 있고 이 서비스, 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자, 제조 과정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전달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이 관리 행위에, 실제로 이 서비스는 관리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조직의 어떤 산출물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자체의 특성은 뭐냐면, 자, 관리가 수행되는 조직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거는 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자, 조직의 규모서부터 여기에는 관리의 어떤 개선상 위치,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조직에서 가업의 특성과 이 사용 기술은 관리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의 어떤 개선성 위치는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최고나 중간 일선 관리자의 기능이나 행위는 좀 차이가 여기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관리자의 특성에 있어서는, 자, 여기서는 관리의 어떤 여러 특성이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의 어떤, 여기에서는 성격, 경험, 선호, 지각, 그다음 리더십, 여기는 교육,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으므로, 관리자는 이 피관리자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 관리자의 리더십은 피관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 관리적 환경의 특성입니다. 자, 관리가 실시되는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맥락이 여기에는 관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경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정치적인 환경, 경제,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환경, 이런 어떤 국제적 환경 요소들이 여기에서는 환경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관리 상황적 특성입니다. 이 관리 상황적 특성은, 자, 관리가 실시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기는 맥락이 관리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위기와 평시, 그다음에 우호적 환경과 적대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자, 위기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긴박한 상황이고 이것을 신속한 결정과 의사소통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쟁과의 어떤 조직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가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 이것은 조직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이제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정의는 자, 조직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자, 조직에 대한 어떤 기존 정의는 우리가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특정의 시각이나 관점에서 조직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자,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자, 기존의 어떤 정의를 몇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조직이 갖는 어떤 이 특징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는 학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집합체나 사회적 단위를 우리가 이제 조직의 견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학자는 베버라든지 에치오니, 로빈슨, 헤리겔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 어떤 중요한 어떤 베버라든 사람은 이 공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합체나 사회적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사회적 단위로 보는 어떤 개방적 체제가 아니다. 여기는 어떤 셀즈닉이라든지 카츠와 칸, 샤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자, 자체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서 개인들의 집합체로 스스로 생존하고 유지시키는 속성이 있다. 여기는 굴드러나 리터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석준 이런 어떤 교수들의 저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기존의 어떤 조직을 종합해서 균형 있게 제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오석훈 교수와 홀이라든지 다프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조직의 정의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스콧, 리터러, 모건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조직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저자 이민진 교수의 어떤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직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일정한 목표 조직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어떤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어떤 사회적 단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자, 조직은 목표 지향적이다. 여기는 자, 모든 조직체는 나름대로의 어떤 달성해야 할 이 개별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목표 없는 조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조직론에서는 이 조직 목표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비공식 집단과는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조직은 분업과 통합의 어떤 합리적 활동 체계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 업무를 기능별로 또 활동별로 부서별로 이런 구분할 수 있고 또 개인에게 이를 할당하는 분업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어떤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통합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통제하는 이런 어떤 피라미드형의 계층제라든지 위원회형 조직, 네트워크형 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활동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조직은 사회적 어떤 단위다. 그래서 조직은 2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이런 어떤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한 것은 별도의 어떤 실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직은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계속하며 구성한 것은 어떻게 돼요? 별도의 조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조직은 스스로 활동하고 생존하고 유지하는 어떤 생명력, 즉 유기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자, 이 조직은 구조와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이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 권한 배열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 과정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 기술 이러한 관리를 관리하는 동태적인 어떤 것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조직은 어떤 경계가 있고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조직은 끊임없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또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상호 여기에서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일정한 기간 어떤 여기에서는 존속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어떤 군중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연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어떤 운동장, 극장. 그래서 여기는 관객들의 어떤 집합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어느 정도 이 시간적으로 여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은.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회 발전 단계와 우리가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은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농업사회의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농업사회는 뭐 말 그대로 농업이 주축이 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증가율이 낮고 그 다음에 낮다 보니까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의식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집성촌이라 그러죠.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분권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농업 사회에서는 실적으로 보면은 제도보다는 이 사람이 조직을 지배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촌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직을 모든 것들이 지배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넘치고 그러나 평생 직장은 거의 이제 없다는 거죠. 공업 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업이 주축이 된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업 사회는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량 어떤 소비, 그다음에 대량 유통 이런 것들이 강조된 사회를 우리가 공업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가 변동이 심해요. 왜요? 대량 생산이라든지 소비, 유통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소비하고 판매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 변동이 어떤 심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구의 증가율도 높고 인구의 어떤 지역 간 이동이 매우 빈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업사회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베이비부머 시대, 저도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데 이때는 이제 뭐 대량 생산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고 뭐 인구의 이동도 엄청나게 많이 낳고 뭐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집도 뭐 어떤 면에서는 커져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 유통되는 이러한 사회가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사회 조직은 대규모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 기업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사회의 어떤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복잡화 그 다음에 통합화가 요청이 되고 업무 처리의 어떤 높은 이것도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높은 어떤 공식화가 요구되고 있고 조직의 어떤 생존의 어떤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업사회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사회는 많은 직업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든지 기업 조직을 비롯해서 어떤 정치 조직이라든지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 가는 사회가 이제 어떤 공업사회 하나의 특성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수가 증가되고 있고 조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복잡하고 분화되기 때문에 조직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띄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조직 규모가 이제 거대화 된다는 거죠.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기업은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날로 대규모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잡사회로 이제는 그 정부 조직도 거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구의 증가라든지 도시화, 기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국제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뭐 어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즉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조직의 대규모화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 구성원의 어떤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하고 직위의 어떤 증가가 되고 물자와 설비 증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없고 이제는 변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추세. 이제 조직의 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대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빨리빨리 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면 이제 이 조직 구조가 이제 관료화되는 사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내부 구조도 분화되고 이제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이제 관료화제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분화는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이제 증가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가 나오냐 하면 이제 지식 정보 사회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 정보 사회는 자, 지식 산업이나 이 정보 산업이 산업의 어떤 주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사회는 이 분화된 사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산업 사회에서는 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는 이제 변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과거의 어떤 공업사회 같이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이런 거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회가 이제 가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인구도 낮아져요. 인구 증가율도 낮아져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떤 이제 거기에서 이런 이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와야 되는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재구축하게 되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공업 사회는 일을 뭐 중심적으로 이루어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보다는 여가 중심.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도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보면 돈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관리, 어떤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가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들은 자, 국가 간의 교류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정보에서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제 규모가 작은 이제 조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가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보면 뭐 SNS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동체적인 조직이 이제는 증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지식정보의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획일적인 조직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용되기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빠른 환경 적용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조직의 어떤 생존과 유지 발전은 매우 상황 적응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배경은 어떤 형태로 바뀌어가느냐 하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기가,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VR 가상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도 보면 가상현실 공간의 어떤 그런 배경들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진공보는 이제 IT 기술과 발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차량도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버스뿐만 아니라 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기사가 없는 이제 우리가 이런 차량을 이제 타고 다녀야 되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물류를 배달하는 데서도 뭐 쿠팡을 보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강남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물품이 잘 나가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서는 어떤 그 지역에서는 어떤 물품이 잘 들어가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런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져놓으면 즉각적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이런 형상. 그러니까 빅데이터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많이 샀는지 이런 것들이 잘 빅데이터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IT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자, 정부와 기업의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변화된 조직의 운영을 이제는 가치를 통해서 이제는 조직 간의 어떤 협업, 그다음에 공동 생산, 그다음에 어떤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 기물을 최적화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 않고는
이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외곽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외곽에서 살아가다가 이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요양원들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양원들이 생기면서 경치 좋고 무슨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공기 좋은 이런 어떤 강원도 뭐 이런 강원도의 뭐 하여튼 외곽 지역에다 하여튼 저 뭐 사람도 없는 지역에다 만들어 놨다가 다 폐쇄됐잖아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보면 최초에는 요 중심에 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비싸져요.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이런 사이클을 잘 어떻게 활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게끔, 투자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본다 그러면 유용한 이런 IT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단제 3절에 보면 조직의 종류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측면들을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 조직의 범주가 이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유형함으로써 조직 형상을 좀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어떤 문제 해결을 더욱더 용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유형의 어떤 기준은 대체로 이 조직 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든지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일 분류 기준에 제시하기도 하고 복수의 분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시된 어떤 분류 기준으로 보면 구성원이라든지 목적, 목표, 투입, 산출, 그 다음에 구조와 과정, 환경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면, 이제는 이들의 모든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는 뭐냐면 유형 분류의 기준이 이제는 완전할 수 없고 그들의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직의 조직 유형에 분류한 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권한과 복종의 유형에 따라서 강압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런 것들의 조직이 있는데, 그 학자가 여러 가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보면은 그런 학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의 어떤 주된 수혜자에 따라서 호혜적 조직, 기업 조직, 봉사 조직, 공익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조직의 유형과 유형 분류에 따라서 이 학자들의 견해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유형 우리가 분류해 보면은 조직의 유형에 분류해 보면 공동체적 조직과 기능체 조직이 있다. 공동체 조직과 기능체 조직이 있다. 공동체 조직은 여기에서는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학술 모임, 취미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이 구성원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이제 공동체 조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체 조직, 이 조직은 어떤 자체의 발전과 확대보다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속한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이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기능체 조직이란 뭐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의도적으로 형성해가는 이러한 어떤 조직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래서 정부 조직과 기업 조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조직이 표명하는 외적 목적의 어떤 달성 이거에 따라서 여기는 조직 자체의 어떤 성장과 영향력의 어떤 확대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의 어떤 만족은 2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정부 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조직은 공익이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은 뭡니까? 여기는 이익이잖아요. 사적 이익 추구. 이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합니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기업 조직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리 조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영리 조직. 자, 비영리 조직은 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밖에 사회적 어떤 기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단법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법인.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비영리 이런 어떤 사단법이나 재단법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 이 공익이나 국익의 추구는 조직 활동의 어떤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비영리 조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자원과 조직, 이 자원과 조직과 비자원적 조직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자원 조직은 이 자발적 결사체로서 공통의 이해에 관심이라든지 이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게 만든 집단입니다. 스스로 만든 집단.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이 어떤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구성원들의 어떤 멤버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그 멤버십이 중요하다. 멤버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 있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경실련, 경의실천, 경제실천, 어떤 정의연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단체, 뭐 종교조직, 정당조직, 학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원조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비자원적 조직은 자, 조직과 조직원과의 어떤 관계가 이게 보상의 논리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직 구성원의 어떤 근무를 대가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조직의 가입과 탈퇴는 이제 보수를 받다 보니까 엄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여긴 고용관계와 근무관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조직인은 이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자원적 조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기타 조직의 종류와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조직과 조직의 유형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국내적 조직과 국제적 조직이야. 여기에는 이 지역적 한계에 따라서 국내냐 국제적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 조직과 부문 조직은 자, 기능의 수행이 이 자율적이냐, 자율적인 독립 조직과 종속적인 부문 조직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독립 조직과 그 다음에 어떤 부문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조직 이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조직의 기능이 어떤 수행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자, 조직이 사회 체계 내의 어떤 하위 체계, 이 조직이 사회 체계의 어떤 하위 체계로서 수행하는 기본적 기능이나 분업에 따라서 이제는 이게 정치행정 조직, 경제 조직, 문화 조직, 사회 조직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어떤 사회 체계의 어떤 하위 체계로서 기본적인 기능이 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엔 자족 조직과 의존 조직입니다. 그래 조직이 필요하는 자원들을 이 조직 내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가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자원 조직과 의존 조직은 자, 다음에는 이제 기타 조직입니다. 기타 자족 조직. 자, 사회 조직의 하나로서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돕거나 아니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이것을 우리가 기타 자족 조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2차원에 의한 어떤 조직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고 그러니까 조직에 우리가 계층적으로 분류해보면 최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일선, 그 다음에 자업계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층에서는 뭐하고 중간관리층에서는 뭐하고 그 다음에 일선관리층, 자업관리층에서는 뭐하는지 이거에서 계층의 어떤 그런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에는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차원에 의한 조직 분류는 제1형 정부 조직입니다. 자, 정부 조직은 이윤성이 낮고 자, 비자원적 이 조직으로서 공익이나 국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혜자가 누굽니까? 전체 국민 불특정 다수가 여기에는 수혜자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회사 조직입니다. 이 회사 조직은 이윤성이 높지요.
그다음에 비자원적, 이 직업적 조직으로 인해서 자, 회사 조직, 사적 이윤을 추구한다. 회사 조직. 그래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보면은 전체 국민이 대상하는 거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사람, 관련된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조직이 되는 거고요. 자, 사익결사체. 사익결사체는 자, 여기는 영리적이며 자원적인 조직이나 영리나 사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회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실제로 보면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외적 활동을 통해서 여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뭐 동창회라든지 동창회, 그다음에 어떤 뭐 친교 집단, 그다음에 뭐 의사회, 변호사회, 무슨 뭐 학회, 노동조합, 뭐 협동조합, 이익집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익결사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공익결사체는 이윤성이 낮지만 자원성이 높은 조직. 그래서 여기는 자, 조직 자체의 이익보다는 여기는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예 문제, 인권, 경제 정의 실천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차원적 조직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조직의 유형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보면 한번 살펴보면 자, 비자원적 조직. 비자원적 조직은 여기에서 보면 회사 조직, 그다음에 어떤 여기서 보면 일부의 정부 조직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원 조직은 동호회라든지 변호사회, 뭐 정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회사 조직이라든지 사익결사체를 운영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익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영기업체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정부 조직, 공익결사체, 뭐 경실련 등 이런 것들은 공익을 추구해서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시민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조직의 유형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비자원 쪽, 자원 쪽, 그다음에 사익 추구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우리가 이제 종류를 보면 자, 조직의 종류는 정부 조직, 회사 조직, 시민사회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은 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서 정부가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 공공부문이 대표적이다라는 것이죠. 회사 조직은 자, 이거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민간이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거는 시장 부문이 대표적이다. 그죠? 사익 추구하기 위해서 사기업체. 자, 시민사회 조직. 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그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정부 조직, NGO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여기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지만 영리를 또 추구하지 않는 조직인데, 실적으로 보면 이 비정부 조직, NGO 단체, 시민 단체들이 보면은 정부에 의해서 뭘 받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지원금, 돈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 생길 때 이런 어떤 비정부 기관, 즉 NGO라는 이런 시민 단체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러한 돈을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단 국가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정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었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니까 자꾸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떤 면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지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격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경제 정의 이제 시민 연합회 쪽에서 경실련죠.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즉 경실련이죠. 이 경실련에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못한다. 이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부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유 회사 조직은 삼성모, 이런 물산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조직과 제품 조직입니다. 자, 제품 조직은 자,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고 이 만들어낸 물품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조직은 자, 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고 배급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 노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 서비스는 무한한 거잖아요. 무한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보면 자, 첫 번째는 제품은 유형적이지만 이 서비스는 무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그리고 거짓으로 뭘 행한다든지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든지 쇼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회사는 앞으로는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실적으로 그 사회 그 기업체는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재해가 났다든지 각종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재난 이런 어떤 재난이 났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 노고를 생기는 어떤 쫓기를 일으키면서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그만큼 서비스 무한적인 어떤 무형적인 서비스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여기서 제품은 생산과 소비의 시점이 분리되지만 이 서비스는 분리되지 않고 실적으로 보면 제품서부터 생산, 소비 이 전 분야에 의해서 서비스는 진행이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기본적인 것부터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예의범절에서부터 실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교환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무형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요. 셋째는 서비스보다는 제품 생산에서 표준화된 어떤 생산이나 대량 생산이 용이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서비스는 인력과 같은 어떤 휴머니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서비스는 이 인력 어떤 이런 어떤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고 제품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기 설비 이런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두 개는 이 서비스와 제품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량 생산이 용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 즉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반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조직들을 여러분들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판매 조직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 관리차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최고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이 제품을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현지에서 띄워보지 않으면 그 역할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2장 이제 지금까지는 제2장 조직 관리의 의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무엇인가라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리자와 이제 관리 계층,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관리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최고, 중간, 그다음에 그 중간 관리층,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일선 관리층, 그다음에 작업 관리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3장, 그래서 그 3장에서 이제는 뭘 우리가 알아보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직의 어떤 구조와 이제 조직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